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또 말이 있죠.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를 맞으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이 감염자의 50%를 넘겨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국내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곧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 이런 희망 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통의 끝, 그 끝에 모두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새로운 희망의 끈이 이어져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5시 브리핑에서는요,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20대 대선 전국 후보들의 이 공약과 또 지난해 밥상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 화제와 논란을 함께 일으키고 있는 매체죠. 유튜브 채널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모시고 어제 추가 공개된 김건희 씨 통화 이 녹취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 그리고 후속 보도를 포기한 MBC의 보도 방식에 대한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팀장이 나와서 코로나에 감염됐더니 모유의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뉴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에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면서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코로나19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1월 첫째 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요, 50.3%로 정부가 우세종화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검출률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는요, 중증 사마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위험도가 낮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화의 기준 50%를 넘어섰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설이 큰 어떤 변곡점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설은요, 주말을 포함해서 5일인데요. 고향도 방문하시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그렇죠. 큽니다. 예.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연휴 기간에도 콜센터와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2시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먼저 김부겸 총리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이 연휴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손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십시오. 네, 김부겸 총리는요, 담화를 통해서 4차례나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 기간 전 3차 접종을 맞춰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 그대로 설 연휴 때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근데 저는 뭐 숫자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상했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미국이나 영국이 오미크론 대규모 감염 사태를 먼저 겪었죠. 대체로 한 3주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당하는 난리는 그래도 견딜 만한 난리고요. 더욱 중요한 표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바인데요. 또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대유행할 때보다 확진자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도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은 건 분명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네. 국무총리의 부탁, 당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고 또 백신 접종 잘하고 그러면 숫자 자체는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만 명 올라오면서 그 일본이 코로나 졸업장 받는 것처럼 분위기가 가다가 아주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5만 명 넘게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망률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물론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정치권 현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서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며 큰절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마침 신년이고 사과의 뜻을 겸해서 앞으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해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표현할까 한다면서 의원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요, 개혁 진보 세력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인재 채용 등에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질책하기도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보는 또 경기 지역의 6대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에겐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는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잇는 교통혁명을 추진해서 경기도민의 직주 근접을 대폭 높이겠다며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GTX 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GTX A 플러스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요. GTX C 플러스는 북쪽으로부터 동두천까지, 남쪽으로는 병점, 오산, 평택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네. GTX D는요, 당초 경기도의 요구대로 김포, 부천, 강남, 하남 구간을 만들고 인천과 포천을 잇는 GTX E와 파주부터 여주에 이르는 GTX F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GTX의 노선 신설 추진 계획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 오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윤 후보는요. 여의도 당사에서 비핵화 구상 등 대북, 외교, 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 시행한 한미 간 정구급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 영향평가 완료와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서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서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와는 대립적인 부분으로 네. 이 부분은 향후 토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밝히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구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그리고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정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 상위 등급 기준을 개선해서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서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그 양쪽에서 나온 공약들을 쭉 한번 봤는데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들은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부산 시민에게 GTX죠. 네, 네,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집권 세력으로서의 성찰을 담아서 절을 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집권 세력은 늘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됩니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했다는데 사실 인재 등용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네.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함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GTX가 돼서 수도권이 30분 생활대가 되는 건 환상적인 일인데 또 경계해야 될 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굉장히 큰 나라 그러게요. 아닙니까? 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충남 지역 같은 경우도 천안과 아산은 이미 수도권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방식이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또다시 한번 수도권에 네네. 살기 좋은 환경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균형 발전도 함께 고민하면서 수도권 삶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왜냐하면 심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게 얘기가 정말 나왔어요. 가능한가요? 예. 지난주에 집에 배달된 평화신문에 보도주간 신부님이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칼럼을 쓰셨어요. 네, 네. 아니 전쟁이나 평화라는 게 그냥 말로 할 때는 이게 그냥 들리지만 실제로 전쟁의 대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쟁이 나야지 그 눈에서 그렇죠.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 이건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평화를 자기가 가진 군사력, 물리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진짜로 믿나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인식 오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냉전 시대에 미소 간에 핵을 엄청나게 만들고 정말 인류를 몇 번씩 멸망시킬 만큼의 물리력을 가졌었잖아요. 네. 그게 평화를 만들어다 주지 못했거든요. 더 인류의 생명, 평화를 위협하기만 했죠. 진짜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사드를 정상화하면 그래서 상대의 미사일을 완전히 요격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도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실제로 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여주면 기차에서 터널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해요. 어느 터널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나올 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걸 맞춘다는 건 맞출 가능성을 높여갈 수는 있겠지만 네. 환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상대가 맘먹고 도발을 한다면 그걸 막아낼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미사일을 쏘는 등의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1948년부터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3년 동안 전쟁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겼다고 그래요. 뭐 적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네.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만으로 과연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총력 안보를 자랑하던 시절 박정희 시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죠? 이승만 시절에 북진 통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선 전이지만 정말 그 국민들 다수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 그대로 멸공으로 해결이 안 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7, 8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전면적으로 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통일하지 못했고 북한 공상 집단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실로 존재하는데 선제 타격 얘기한다고 또는 뭐 괴멸시킨다고 해서 괴멸이 되느냐? 묻고 싶은 거죠. 네. 자, 다음 소식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5시 브리핑에서 대선 후보들의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자주 네네. 다뤘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시리즈로 또 윤석열 후보는 심쿵 공약, 서결 씨의 심쿵 약속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소확행 공약은요. 지금까지 51개에 달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은 현재까지 17개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첫 시작은 지난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확행 1호 공약은 오토바이 소음 근절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 시리즈 첫 시작은 지난 2일입니다. 주반을 제외하면 첫 발표 이후 사실상 하루에 1개씩 발표한 셈인 겁니다. 네네. 윤 후보의 1호 심쿵 공약은 택시 운전석 칸막이 설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생활 밀접형 공약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거대 담론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 현안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후보들의 의지가 보인다는 네, 의견도 그런 장점도 있어요. 네, 예. 있고요. 또 대선일에 다가올수록 점차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 경쟁은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중도층과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해야 하는 이번 대선 구도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 공약 경쟁에 또 비판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 후보는요. 네. 지금 대선 정책 화두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와 지속 가능성이 걸린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도 지금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창익. 아니 저는 의원님? 일단 저 소소한 공약 기본적으로 환영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일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일인지 이런 것 좀 구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토바이 소음 금지는 정말 환영합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네. 오토바이 만약에 승용차에 그 속칭 마우라라고 그러는데 머플러, 마우라. 예, 마우라. 이게 뭐냐면 소음 저감 장치입니다. 이걸 일부러 떼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폼다는 거죠, 이제 아니 누구한테는. 폼난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정말 오해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왕왕. 길거리 산책할 때도 그렇고 집에 있어도 뭐 엄청 들립니다. 네. 이건 정말 민폐인데 맞습니다. 예. 왜 이러고 다닐까 하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는 단속 기준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뭐 110dB를 넘어야 된다라는 게 단속 기준인데 실제로는 80dB만 넘어도 너무 힘든데 하여튼 뭐 그렇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데 저는 이건 정말 근절할 수 있다고 봐요. 쉽게 근절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한 2달 동안 기간을 줄 거예요. 네. 고치시라고. 그러면 이제 동네 카센터 매출이 엄청 오르게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2달 후에는 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5번도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면요. 장사가 없습니다. 조용히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리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석 칸막이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코로나 때문에. 하는 분들이 그래서 있어요. 예.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선이란 건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네네. 판이니 어떻게든 잘 보이겠다는 의지는 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김정아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19분 25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자, 뉴스초이스에서 다양한 소식들 매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죠? 네, 이제 곧 설입니다. 그럼요. 어느새 네. 설이 다가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대사들에게 설맞이 선물을 보냈는데요. 맞아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선물 받기를 거부하고 반송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어요. 네, 예.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참 한국 사람으로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요. 네. 선물 상자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선물 상자 겉면에는 섬을 배경으로 일출 장면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게 독도를 연상시킨다라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네. 걸 보면 예. 그래서 뭐 트집 잡기다 이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각국 대사에게 설 명절을 맞아서 전통주, 밤 등이 담긴 선물 세트 준비를 했던 건데요. 이전에는 명절 선물 상자에 간단한 전통 문양을 주로 넣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십장생도, 1월 오봉도가 그려진 박스 등 다양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원년이라는 다짐을 담은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요. 일본 대사가 이렇게 트집을 잡은 겁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본 대사의 반응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고요. 한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선물에 그려져 있는 사진을 네. 그 독도 사진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섬이 두 개가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 네네. 가운데 이렇게 동트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 독도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이 누리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누리꾼들은 일본 대사의 선물 반송 사건을 두고 국가 원수의 선물을 반송하다니 외교적 무례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디자인 아주 속이 시원하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당연히 한국 땅이니 독도 그렸지 동해바다 독도라고 글까지 써줘야 알아듣나 라고도 독도 그림으로 보이는 분들도 네. 있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조금 유치하지 않나. 외교를 할 거면 외교답게, 싸움을 할 거면 싸움답게 하라. 네. 또 팩트와 역사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위성 입증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반일 감정 불러일으키냐라는 누리꾼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혹시 SNL 알고 계신가요? Saturday Night Live. 네. 예, 이거 그 아주 재미있는 정치풍자들하고 그러잖아요. 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 네네. 예. 주 기자? 네네. 예. 주현영 기자. 주현영 기자. 그분 때문에 제가 열심히 보는데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적절한 비판, 네.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즌2는 채널을 바꿔서 쿠팡플레이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시즌1도 긴 시간 방송하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인기는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랄한 정치 풍자 또 강렬한 캐릭터들의 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라이센스로 들여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고 네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인물들 많이 출연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즌2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의 뭐 방송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풍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매력이 드러나는 게 현재 인기의 이유인 듯합니다. 네. 과거에도 여의도 텔레토비, 미운 우리 프로듀스 101 같은 코너를 통해서 정치 풍자를 해왔는데 시즌1 시절에는 점점 더 힘이 빠진다. 또 약해졌다 이런 평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콜드 오프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현재 대선 후보들 그 배우자들을 패러디하고 있고요. 요즘 SNL 안에서도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말씀해 주셨던 배우 주현영 씨가 네. 이 주기자가 간다 이런 코너를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 전에 홍준표 후보 만나서 인터뷰 진행하는 영상 저도 봤거든요. 네. 밸런스 게임 하는 거 보셨나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질문을 했잖아요. 과감하게 훅훅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평생 유재석 같은 국민 개그맨 되기 대 꼴랑 5년 대통령 되기 이런 거를 또 질문을 해가지고 예. 홍준표 후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매력 때문인지 이런 시원시원함과 유쾌함을 찾아서 다시 사람들이 SNL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지금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 뭐 폭로와 녹취와 네. 이 속에서 어떤
정치 풍자라는 영역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기성 언론으로 불리우는 레거시 미디어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인터넷 언론의 목소리가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급기야는 유튜브 매체가 취재한 내용을 기성 언론이 보도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또 다양한 해석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요즘 화제와 또 논란을 함께 몰고 다니는 매체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모시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공개와 그에 대한 입장 또 반발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젯밤에 뭐 13만 명도 넘게 아니요, 25만 명 이상 동시 접촉이 나왔습니다. 동시 접속한 숫자를 다 합하면은 20만이 넘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러니까는 그 방송이 9시에 시작이 되어서 열린공감 TV 그리고 또 이 백은종 대표님이 계시는 서울의 소리 그리고 또 고발 뉴스의 김상호 기자 그리고 빨간아재 박효석 씨, MBC 출신 박대용 기자까지 이렇게 패널이 쭉 앉아서 방송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동 진행 기획하게 된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진행을 했고요. 네. 지지난주죠 벌써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해가지고. 네. 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윤석열 후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기자 출신 유튜버들이 모여서 가자. 하는데 이건 우리 어제 방송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방송이라 일반인들은 지루했다 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한 꼭지라도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사를 쓸 걸 정해주다 보니까 그 다 기사 작성 요령까지 방송한 거로 보시면 되고 일반인들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기사 한 줄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막 굉장히 불만인 부분인데 왜 우리가 소스를 많이 줬죠. 윤석열 일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를 하기는커녕 우리가 갖다가 떠먹여줘도 안 하냐. 지금 뭐 암암리 제가 몇 군데 녹취록도 보내고 했는데 제대로 보도들을 안 하더라. 정말 언론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짐작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유튜버들이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해서 제가 참 모셔다가 이상호 기자나 강진구 기자, 박대영 기자 또 빨간아재라고 그분도 기자 출신이라 그래야 어떤 보는 분들이 공정성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출신이 아닌 기자들이 모여서 한 방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타이틀도 조금 제안을 하면서 내용들을 정리 디테일하게 하면서 3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신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기사들이 좀 근데 상당히 만족을 만하다. 어제 바로 방송 끝나니까 연합이 그걸 써줬고 오늘은 뭐 국민일보라든지 여러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또 강진구 기자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다. 이래서 어제 처음으로 시도한 거지만 일정 부분 알리는 데 성공한 부분이다. 저는 MBC 스트레이트 처음 방송보다는 어제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방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그 정도밖에 나올 게 없었으니까 그 정도 나온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제가 백은종 대표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의 취재는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변명입니다. 그 가운데 문득문득 스스로 자백한 게 나오는 건데
그걸 제가 직접 7시간 이상을 다 편집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제가 들어도 빠져들어요. 진실을 알고 김건희 씨의 행보를 쭉 아는 내가 들어도 이건 진짜 같다. 그래서 MBC 실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 조국 경정심은 구속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까불어서 구속시켰다. 이 정도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공적으로 문제가 큰 거고 뭐 미투 부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었는데 그냥 김건희 씨 말을 그대로 내보내주고 그쪽의 담당자가 약간 설명해 주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은 김건희 씨를 정당화시켜 줬다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MBC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짰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들은 서울에서가 판을 짜는 걸 보고 좀 배워야 된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MBC 쪽에서 김건희 씨의 어떤 그런 화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든지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국민의힘이 가가지고 그 야단을 쳐서 심지어 고발까지 당했어요. MBC 노조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의 소리는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어떤 보도를 공당이 압박은 사전 검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MBC가 위촉인 부분이 있고 담당 그 기자 장현수 기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화 입을 막으려고 사전 검열을 하려고 법정에 가서 우리가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판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50 전두환 시절입니까? 미리 보고 찍어서 보도할 것과 안 할 걸 가리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서부 남부지법이나 중앙지법 판사님들은 그냥 사생활 아니면 다 보도해라. 네네. 다 보도해라.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록에 사생활은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판결에 의해서 어제 방송도 그랬고 뭐 앞으로 다가올 3차 방송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못할 내용과 할 내용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뭐 이 이명수 기자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방법으로 취재를 하고 질문을 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해요.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답변 이런 것들 해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건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윤석열 후보라고 할까 뭐 성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은 내가 결혼한 이후에 밥을 한 번도 안 했다. 해본 일이 없다. 나갈 때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갔다. 이분이 사적인 부분이냐 공적인 부분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영부인이 된다면 어떤 가정에서 밥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나 이런 것들도 시장 물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부인이 되려면 밥도 해보고 시장도 가보고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걸 검증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밥도 해보고 시장도 가보고 해라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공적인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공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또 다양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분량이 총 53회의 통화 그리고 또 7시간 45분에 걸친 방대한 분량이라서 사실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무속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그런 그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또 그 중에서 하나가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그런 그 녹취가 나와서 그 또한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심각한 생각하시나요? 문제라는 거는 저희 뭐 우리 무속 신앙 뭐 구슬을 하거나 점을 보는 거는 저도 전번 일도 있는 사람으로서 뭐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겠다. 또 어떤 신부님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부분 아마 문제 제기들 할 겁니다. 그 무당과 비슷한 무당 같은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나 또 그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조정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고 네네. 다만 목사나 신부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듯이 종교에 치우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어떤 어떤 점괘에 의한 거나 어떤 도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신천지 압수수색도 정말 충격적인데 검찰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죠. 예. 네. 그 부분도 하지 마라 했는데 더군다나 대통령 되는데 신천지와 척을 지면 안 된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미 대통령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서 자기 인기를 높이는 일만 했을 것이지 그 부분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어떤 무속인이 대통령을 한다는 거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앞으로 보도를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하나 그 정당성을 저희가 설득해서 과연 누가 좋은 대통령이 될지 투표할 수 있도록 언론사로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취 내용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어느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거는 결국 맥락을 보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점괘에 의해서 영빈관이 별로 과거 대통령들이 거기서 생활하다 뒤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무속 신앙이나 도사들이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영빈관 자리를 옮겨야지 뒤에 후환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뭐가 있었나 보죠. 예,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있긴 있는데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됐든 옮길 거에 하는 거는 거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어떤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오직 어떤 점괘나 무속에 의한 결정이나 뭐 무조건 하겠다는 의미죠. 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뭐 국민 여론을 물어보고 합당하면은 옮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험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나왔던 녹취 중에서 계속해서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대택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정대택 씨 사이에 뭐 큰 악연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놔두지 살벌하게 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정대택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만히 안 둘 거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정대택 씨와 김건희 씨 어머니 치운순 씨와의 관계는 2000년 초부터 악연으로 맺어서 지금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정대택 씨가 전부 재판하는 것보다 지고 자그마치 감옥살이를 3년이나 했고 수십 번 소송을 했지만 그냥 잘 되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져서 많은 검사들이 개입해 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뭐 옥살이도 하고 지금 그런 20여 년 동안 윤석열 일가와 싸움을 하고 있는 정대택 씨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 모든 걸 빠져나갔던 최은순 씨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우리가 고발할 사건을 포함해서 2건을 재판을 했는데 저기 검사가 3년 구형하니까 판사가 3년 때렸다. 또 검사가 1년 구형하니까 판사가 1년을 때렸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동안에 최은순 씨가 그 사건들이 재판 과정이나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조리 혐의가 없다 빠져나간 사건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그런 실형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정대택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그 치윤순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권력에 검사 사위에 힘을 믿고 직접 힘을 믿고 갔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 현 후보 전에는 또 양재택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좀 모습을 안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아
토요일에도 방송하고 네네. 이제 많은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주고 하는데 네네. 아직도 뭐 시원하게 풀린 게 없어요. 김건희 씨를 5번 고소했는데 이번 녹취록에 김건희 씨는 한 번도 고소당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있죠. 예. 양재택 부인이 서울의 소리를 고소했다 하는데 전혀 서울의 소리를 고소한 일이 없어서 네네. 없으니까 제가 조사를 안 받았겠죠. 요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다 구술을 했다라는 김건희 씨의 그 녹취 내용이 나와서 이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다 이 허위 날조다라고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이어진 얘기냐. 우리 임영수 기자가 네네. 계속 윤석열 캠프 측에서 군 얘기가 나오고 구술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술했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구술을 안 했고 오히려 홍준표나 유승민 굳은 걸 나한테 다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구술했고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홍준표 지금 의원이나 유승민 두 분이 그런 일이 없다. 지금 뭐 항상이 황당하다 화를 내고 있는 사정인데 모르겠어요. 구술을 뭐 지지자가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안 했다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항수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수석대변이 그 두 사람은 모르는 구판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 모르게 구술을 하든 뭘 하든 그걸 했으면 그건 본인이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항수 그 대변인은 홍준표 지지자 중에 전국에서 누가 구술을 했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구술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네. 뭐 홍준표 본인이나 그 어떤 가족들이 했어야 구술한 거지 지지자가 모르게 한 것까지 홍준표 의원한테 한 거라고 이렇게 책임을 몰아붙이는 건 예, 이건 뭐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자, 이 서울의 소리의 이번 그 녹취록 공개로 인해서 해당 기자 이명수 기자가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한 것이 기자의 취재 윤리에 좀 벗어나는 행위다. 사적 대화를 이렇게 또 계획적으로 녹취하고 공개한 것은 또 부적절하고 공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네. 법원에서 그게 아니다고. 이건 법원에서 예. 김건희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서 아주 뭐 어떤 사적인 밀담 부부관계 얘기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하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가처분을 하면서 계속 이걸 사생활화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대통령 후보 검증에서 뭔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박근혜 후보 검증하다 최태민 최순실을 검증하다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아무 언론도 그걸 안 해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최태민 최순실을 의해서 박근혜 그 씨는 지금 감옥 갔다가 겨우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제가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소리가 감옥까지 가면서 검증할 때 하나나 도와줬냐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 반성하고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만 왜 공개하느냐? 이재명 씨 그 후보의 욕설 내용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억지죠. 네. 이재명 씨 욕설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뉴스거리가 안 된다? 네. 오래전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계속 버티러져 가지고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 녹취는 나온 지가 좀 꽤나 됐죠. 오래됐죠.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 국민이 아는 걸 방송사가 그걸 굳이 방송할 필요 있냐. 지금 여기 방송이라는 곳은 과거 알려진 게 아니라 새로 알려진 걸 설명도 하고 알려주는 거지. 이미 알려진 걸 다시 방송하라. 그거는 어떤 또 이것도 언론 탄압이에요. 방송국이 알아서 보도하고 안 하고 하는 거지.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이미 알려진 걸 방송하는 것도 그렇지만 방송국한테 이거 방송해라 저거 방송해라. 왜 서울의 소리한테는 그런 논평 서울의 소리도 와서 뭐 항의도 오고 그거 하라고 좀 이렇게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또 일종의 언론 그 관련해서 그 어떤 국민의힘의 압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다 보도 안 된 거예요. 그게 뭐 최초로 나왔다면 하지 말라 해도 다 언론들이 하겠죠. 네. 자, 이 대선이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3차 방송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3차 폭로에 대한 말씀을 했었는데, 자, 이 후속 보도 뭐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다음 주 일요일 날 되고 이제 녹취뿐 아니라 카톡이나 그 메시지도 좀 많이 있어요. 등등 해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저희가 윤석열 일가 그 부분의 문제, 정대택 씨와 문제는 정대택 씨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서울의 소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정대택 씨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모든 과거의 양재택 검사 부분 문제들까지 그 어떤 팩트에 의한 또 증거를 대면서 계속해서 언론사를 향해서 방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했는데 오늘 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뭐 저는 특히나 우리 그 유권자 대한민국 유권자 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또 반복하실 거냐. 제가 여기 평화방송이잖아요. 저는 이번 검증 과정에서 첫 번째 평화를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의 선제 공격 등등 이런 것들. 이번 대통령은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냐를 이걸 분명히 이게 첫 번째 선택 사항이다. 국민 여러분이 한반도에서 어떤 폭탄이 오고 가지 않을 전쟁이 일어날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 그런 후보를 선택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참고로 내일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경진 상임공보 특보단장 모시고 서울의 소리 공개 내용에 대한 입장과 또 반대 의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종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월요일날 함께하는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뉴스. 오늘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해보는 내용 독특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임산부나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최근에 이제 맘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임신을 했는데 네네. 백신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안 맞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된 게 미국 뉴저지에 사는 한 여성이 1년 전에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모유색이 연녹색으로 바뀐 사진을 이제 올렸어요. SNS에. 연녹색이요? 예. 그 실제로 찾아보시면 진짜 거의 진짜 초록색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국내 일부 언론도 그 영국 매체 더선의 보도 같은 걸 인용하면서 이 여성의 사연하고 이 모유 사진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도 백신 입차 맞고 24시간 후에 유축했더니 초록색 모유가 나왔다. 이런 실제 경험담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모유색이 초록빛이 도는데 화이자 접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난 분들은 더 맞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사진도 또 올리고 하셨는데 이걸 두고서 백신 접종을 좀 꺼리는 분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모유가 오히려 녹색이 돌면 영양가가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유 색을 놓고 그다음에 임산부가 백신을 맞는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좀 팩트 체크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더선이라는 그 잡지 같은 신문 같은 그거는 사실은 좀 그 허무맹랑한 얘기들. 황색 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부수를 많이 팔기 위해서 뭐 스캔들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올리긴 하는데 뭐 외계인이 아직 살아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실제 이게 SNS에 있고 여기에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기 있으니까 때문에 한번 어쨌든 짚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록색 모유가 일단은 있을 수나 있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미국 모유수유학회 공동 창립자가 있습니다. 루스 로런스라고. 그 사람이 이제 모유수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통상 전유, 그러니까 수유를 시작할 때 나오는 모유거든요. 네. 푸르스름한 흰색을 띠고 후유는 크림색이 도는 흰색을 띈다. 그런데 종종 모유색이 변하기도 한다. 이건 이제 대개 엄마가 섭취한 음식이나 약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책에 나와 있고요. 또 모유를 먹는 아이의 소변색이 또 모유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빨간색과 노란색 색소가 들어간 오렌지 소다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핑크나 핑크 오렌지색 모유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녹색 모유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뭐 녹색 그 음료수라든지 다시마를 비롯한 해초류, 건강식품의 천연 비타민이 먹으면 녹색 모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검정 모유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 정말로요? 그 여드름 치료제 이제 미노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먹게 되면 또 거무스름한 그런 모유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댓글에 모유가 녹색을 띠면은 오히려 영양가가 더 좋은 거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그 약간 색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네.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 네. 백신 접종 이후에 모유색이 혹시 초록빛을 띄었다.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초록색 모유가 나왔다라고 해서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아 필독서로 이게 이제 아이 키우는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샀던 게 이제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그 책이 있는데 하정 교수님, 예. 아시는군요. 저도 애를 키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예.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은 10명 중 3명 정도에서 모유가 살짝 푸른 빛을 띤 초록색으로 바뀌기도 한다. 예. 근데 이제 모유 먹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모유가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도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모유가 백신 접종 후에 나와도 그리고 초록색 모유를 아이한테 먹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의 모든 좀 논란이 모아지는 것은요. 이 백신 맞기를 꺼리고 있는 이유가 백신 물질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 예. 뭐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 건강에 괜찮은 것인가. 이 팩트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게 백신을 맞았더니 갑자기 초록색 모유가 나오는데 색깔이 특이하니 과연 이걸 먹여도 될까? 이거 당연한 어떤 생각의 의식의 흐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이 모유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외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맞은 산모한테 형성된 항체가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도 몇 번 있었어요. 네네네. 다만 이걸 두고서 일부 산모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그 메신저 역할을, 이거 mRNA 방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어떤 성분을 넣는 건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까지 전달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이 mRNA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달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해도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 작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 연구팀이 이 mRNA를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을 2번 다 맞은 모유 수유 여성 7명으로부터 백신 접종 4시간부터 48시간 후에 채취한 13개 모유 샘플을 분석을 했더니 단 하나의 모유 샘플에서도 백신 관련한 그 mRN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임산부들은 모유 수유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 그 성분이 왠지 전달이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유 수유 중이라고 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루머나 우려 때문에 이 임산부가 백신 접종 꺼리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 몇몇 교수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한 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소독 잘하면 직접 수유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까지 내놨고요. 그 모유 수유의 장점이 면역학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유 수유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교수는 이제 모유색이 바뀌는 게 엄청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좀 자극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지는 게 좀 문제다. 다만 이제 색이 변해서 좀 찝찝하거나 부담스러운 걱정이 된다면
뭐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색 모유 사진을 올렸던 뉴저지의 그 여성에게 국내 언론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다면서요. 왜냐면 이게 1년 전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유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애쉬미라는 분, 그 한 언론 채널과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모유 수유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 색깔은 여전히 초록 색깔인지. 그렇죠. 그리고 먹였더니 이상은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그래서 작년에 딸과 같이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모유 수유 계속했고 그 딸은 초록색 모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딸은 아픈 지 이틀 만에 회복됐고 그 뒤로 1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 색깔의 변화는 그 자신의 몸이 딸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나타낸다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모유가 정말 놀랍고 마법과 같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했습니다. 그냥 백신을 맞는다고 맞아서 초록색 그 모유가 나왔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게 많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온다 한들 일단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코로나 감염 이후에 녹색 모유가 나왔다는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모유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모유를 아이들이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고요. 또 백신이 뱃속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게 두려워서 또 안 맞는 분들 계신데 최근 연구들 쭉 종합해 봤더니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그 백신 그 물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하셔도 된다입니다. 자, 오늘도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24일 월요일 이기상의 뉴스 공감이 준비한 모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나갈 든든한 마음 챙기는 그런 월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작의 박종인, 맹현균, 김정아, 조연수, 그리고 기술 김황성, 작가 이지혜, 저는 진행의 이기상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